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너무 미국 이야기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다른 나라 이야기 찾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환타님 나와셔가지고 인도 이야기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이야기를 제가 좀 한번 저도 기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만년 유망주, 만년 기대주, 이번에는 정말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어쨌든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중산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고 이제 인도죠. 14억 7천만 정도 되는 15억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당연히 그 나라에서 중산층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중산층이 소비를 이끌고 그 소비 시장만 가져도 어떻게 보면 인도의 경제라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의 중산층이 늘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대형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노트북, 뭐 대형 이제 LCD TV 이런 것들 뭐 집집마다 갖춰놓고 있고 뭐 아이폰 등 스마트폰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는 사교육비, 뭐 이걸 사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고 한 명문 사립 학교. 그러니까 인도의 공립 공교육 체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이제 사립학교,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나는구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인도에서 중산층이 늘어났느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인도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미들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쭉 계산을 해보면 2013년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오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0.4% 연간?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물가는 지금 2013년 같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거의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높게 잡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중산층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도 중산층이 도대체 몇 명이냐,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인도 내부도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중산층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회의 평균 소득, 신뢰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중위 소득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평균 소득의 뭐 150%부터 뭐 몇 퍼센트까지 이걸 중산층으로 한다. 이런 이제 단순한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개인 소득과 관련된 통계들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소득이 이제 세금 내려고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산층 아니겠느냐라고 보면 기대에는 좀 못 미쳐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 5,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연간 6천만 명 정도 안 된다라고 보면 이거 중산층 너무 작은 거 아니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농촌에 있는 이제 분홍들, 이 사람들까지 중산층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적게 잡으면 한 1억 명 정도 되는 거고 많게 잡으면 한 4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실은 그 중간쯤 되는 거겠죠. 참고로 인도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요 틀은 달러로 환산해 보면 연간 소득이 6,700달러에서 최대 한 4만 달러 정도까지를 보면 중산층이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뭐 인도 상황은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GDP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 GDP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6.5% 정도입니다. 그 전년도 2023년도에서 9.2% 성장한 거에 비해서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목표가 있습니다. 독립 100주년 2047년입니다.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모디 수상의 이제 목표고 그것들을 역산을 해서 그러면 2047년이면 지금서부터 한 2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면
매년 8% 정도씩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중국이 5% 주장을 하면 인도는 8%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경제도 안 좋아져.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서 소비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인도의 많은 소비들은 최근 들어서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돈 빌려 쓰세요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부업체 같은 업체의 이제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소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텔레비전을 산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신용카드로 이제 보통 사게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값 오르면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생활비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대출을 통해서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과시적 소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인도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뭐 1억 명이 됐던 4억 명이 됐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중산층의 한 10% 정도가 최근에 이 부채 부담이 커져가지고 상환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도 같은 경우가 저축률이 코로나 이전부터 한 2011년 이때부터 쭉 보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지금 코로나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급한 마음에 저축을 깨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도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2023년 대비해 작년 2024년이 30% 이상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2020년 같은 경우는 35% 수준이었는데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20%,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다 100%가 넘어가니까 아니면 뭐 그 근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40% 이 정도면 야 되게 건전해, 얼마든지 더 빌려서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선진국 이야기고요. 은행이라는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이 개도국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낮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개도국들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의 이제 대출 비율입니다. GDP 대비 보통 보면은 한 얼추 50% 안쪽이구나 싶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가 추세가 좀 가파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중앙은행이 이제 소매 대출,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통제 불능 상태에 지금 와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가계 대출이 왜 늘었냐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부터 일반 가정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뭘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IMF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업들, 설비 투자와 관련돼 있는 기업 운영 자금과 관련돼 있는 기업에 관한 투자들이 전부 다였죠. 그러다가 IMF 때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고 기업들이 이제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에 이제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주로 기업 대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이때 이제 당시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이제 지내고 있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분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미 대출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정실, 그냥 잘 알아, 아니면 뇌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제가 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대출들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놔두면 결국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다 알면서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던 것을 정면으로 이제 까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니까 그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권이 있죠. 그래서 이 부실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의 부채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검토를 해라.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너희들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대출을 과거처럼 그냥 흥청망청 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인도에서의 그 기업 대출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14년 이전까지는 거의 연평균 한 20%씩 기업 대출이 늘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한 4% 정도로 훅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굴릴 곳이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전까지 없던 새로운 이제 고객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누리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영업을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 뭐 이 정도 때부터 신용카드 남발을 하다가 아주 신용카드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들 정말 참 인생을 망친 경우들이 많은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추세들이 막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은 우리는 과거에 다 오프라인 영업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인도는 IT 그래도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각종 대출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약간 낯선 개념인데 우리는 뭐 신용카드를 그냥 무이자 할부로 긁는데 이게 말고 이제 EMI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월부 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요즘에 최근에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EMI라고 부르는 이제 할부금융이라고 볼까요? 매월 월부금 갚는 이런 것들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목돈이 없어서 내가 우리 집에 텔레비전 큰 거 바꿔놓고 싶은데 이제 월마다 갚으세요. 사고. 냉장고도 좀 바꿔야 되는데 사세요. 12개월, 18개월 나눠서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 중산층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소득의 한 33%가 이런 할부 갚는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2013년 이후로 지금 연 28%씩 폭증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자체는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걸로 이제 긁은 비용을 과연 갚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계대출, 그 다음에 할부금융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는 은행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죠? 여신 전용 여전사라고 부르는 이쪽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따지면은 이제 여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대부업체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무담보 대출을 확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 중산층들이 돈을 쓰도록 만들어줬던 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중반까지 이제 인도 주식시장 니프티 이제 네섹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5년 만에 2배가 상승했어요. 지수가 2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자관 돈 번 이제 그런 주식이었던 거죠. 세계 최고의 이제 성장세를 기록하던 것이 이제 인도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24년까지 3년 만에 이제 4년 만에 총 주식 계좌 수가 3배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총 1억 6천만 개의 주식 계좌가 지금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건전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단기간에 돈을 버는 쪽에 사람들 눈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내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다 돈을 막 벌면 내가 30% 벌었는데 옆에 친구 선물 옵션 해가지고 막 5배 이렇게 본 거 보면은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인도에서 옵션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옵션 거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인도가 세계 최대의 옵션 거래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옵션 시장하고 이거 내 돈으로 안 하죠. 뭐 신용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용으로 하면 그래도 그냥 현물 주식을 하지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옵션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요즘에 이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 강의가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옵션으로 큰 돈 벌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이 인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PR 순다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모은 3만 달러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주식 그중에서 옵션 거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 인증에 따르면 1200만 달러 정도까지 불렸다고 그래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투자 학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옵션 거래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옵션 거래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그걸로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서 지금 아주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 제로데이 옵션입니다. 오늘 만기 되는 이제 이 옵션에 투자해가지고 정말 사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상품들이 최고 인기다라고 하는데 옵션에 지금 깔려 있는 가치가 한 900조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볼륨으로 이제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 투자가 옵션 거래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쓰면 좋은데 이게 과연 잘 유지가 될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인도 주식이 최근 들어서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인도 주식 시장이 요즘에 게임처럼 돼 있다. 그다음에 옛날 잡코인 시장처럼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던 인도 중앙은행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말부터 이제 대출 축소, 그리고 작년에도 뭐 또 이야기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이 높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개인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1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출해 주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나가는 것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신용카드가 작년서부터 이제 발급이 되고 있다. 나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한 발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보통 이제 연체 90일 이상 되는 연체가 이제 진짜로 이제 연체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게 2019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5.2%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소액금융, 그러니까 이제 연소득 3,400달러 정도 되는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나가는 돈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은 이제 13%까지 뛰면서 얼마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카드 대란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여러 일들이 많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추심입니다. 추심. 돈을 받아내야죠. 돈 받아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좀 과해가지고 일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여러 차례 많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지금 추심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모습 플러스 뭐 곱하기 몇 배 정도 되는 강력한 추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의 이제 사례를 보면 연소득 2배 이상을 뭐 11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터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심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내놔라, 돈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은 뭐냐? 옛날처럼 이제 덩치 큰 사람이 가서 위압적으로 가서 문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돈 갚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에다가 이 사람은 돈을 안 갚은 사람임이라고 붙여놔서 이제 망신을 주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인도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친구, 가족들한테 다 알려요.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당신 자식이 지금 돈 얼마 지금 못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좀 갚을 액수가 얼만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나는 거고, 회사 동료에다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돈 못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쫓겨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납치, 뭐 협박, 땅에 묻고 갚을래 안 갚을래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인도 사람들이 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놓는 이제 금,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당포에 맡기고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갚는 일들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죠. 중산층이 커지고 소비가 커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수만 가지고도 뭔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빨리 인도의 중산층을 노려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주식시장도 화랑이야 라고 해서 보면은 인도에는 장밋빛 꿈이 그려집니다만, 그 이면을 하나씩 들추다 보면은 급격하게 들어가는 가계대출,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잡코인처럼 돼버리는 이제 주식시장, 옵션 거래,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추심,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인도란 나라가 그렇지라고 쉽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다 겪어본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들어갔다가 결국은 더 만회하려고 선물로 갔다가 옵션까지 갔다가 정말 박살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못 갚아가지고 추심, 이런 것도 겪고 괴로워하시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겪었던, 이거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본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누구는 하는 사람 정도는 다 겪은 걸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인도 사람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앞으로 이런 위기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흥청망청 이제 쓰던 인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